1981년 부산 자갈치 시장, 6살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생선을 팔던 김영자에게 일어난 일은 단 8분 사이에 벌어진 악몽이었습니다. 준호야, 준서가 어디 있니? 35년 후 그녀는 여전히 색바랜 전단지를 들고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아이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쌍둥이 중 한 명이 이미 우리 곁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1981년 부산 자갈치 시장.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하루가 김영자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닷물과 비린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옆에서 졸음을 참으며 엄마를 도와주는 6살 쌍둥이 아들들이었죠. 준호야, 준서가, 엄마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여기서 놀고 있어.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던 하루였습니다. 영자는 아이들에게 군고구마 하나씩 쥐어주고 화장실로 향했죠. 고작 10분, 아니 정확히는 8분 후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준서가. 영자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곧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죠. 마치 땅속으로 꺼진 듯 완전히 사라져버린 아이들이었습니다. 35년 후인 2016년 여전히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김영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70세가 된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색바랜 전단지가 들려 있었죠.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쌍둥이 형제 김준호, 김준석이라고 적힌 전단지였습니다. 할머니, 또 그 전단지 들고 다니세요? 단골 손님이 안쓰러운 듯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살아있어요. 엄마가 느껴져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엄마를 찾고 있을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35년 전과 똑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영자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던 지역 방송국 PD 유진은 처음에는 단순한 미해결 사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를 만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3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계세요?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하루에 1000장씩 뿌렸어요. 지금은 100장 정도 하지만요. 언젠가는 우리 애들이 이 전단지를 보고 엄마를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영자의 집 벽면은 온통 아이들 사진과 실종 전단지로 가득했습니다. 6살 때 찍었던 마지막 사진을 바탕으로 매년 몽타주를 새로 그려서 붙여놓았죠. 7살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10살 때는, 20살 때는, 그리고 지금 41살이 된 모습은 어떨까 상상하며 그려낸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35년이나 지났는데 애들이 살아있을 리 없다고. 하지만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애가 태어날 때부터 배 속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영자는 가슴을 가리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은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 이야기였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유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영자 씨 쌍둥이 실종 사건 취재하시는 분이죠? 떨리는 목소리의 노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동팔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입니다. 박동팔과의 만남은 부산 해운대의 한적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75세의 노인은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유진을 마주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요. 왜 35년이나 지나서야 연락을 주신 건가요? 박동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죄를 가지고 갈 수는 없더라고요. 매일 밤 그 아이들이 꿈에 나타나서 저를 괴롭혔어요. 유진은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박동팔의 고백이 시작되었죠. 저는 당시 구덕산 고아원에서 일했습니다. 정확히는 교도관 출신으로 그곳에서 아이들 관리 일을 맡고 있었어요. 1981년 10월 15일 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된 쌍둥이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지만 하루도 채 안 되었어요. 그날 밤늦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고아원 원장인 전상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더니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박동팔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입양 절차라면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일처럼 모든 게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유진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 양복 입은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고 원장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분명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죠. 박동팔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원장님은 저에게 그날 밤일에 대해서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그런 아이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하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신 거였나요? 박동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전상무 원장은 당시 부산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깊었고 저 같은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사실은 돈을 받았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한 달치 월급의 2배를 주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내가 병원비가 필요했거든요. 유진은 박동팔의 진술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의 냄새가 났죠. 혹시 구덕산 고아원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박동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아원은 겉으로는 불우한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입양이라는 명분으로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다른 곳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서울에 권력 있는 사람들, 아이가 없는 부유한 가정들. 하지만 정상적인 입양 절차는 아니었어요. 돈이 오가는 거래였죠. 유진은 충격적인 증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80년대 초반의 혼란스러운 시기, 가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김영자 씨의 쌍둥이 아들들도, 네, 아마 그런 거래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원장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 박동팔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그때 용기를 냈다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박동팔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곧바로 구덕산 고아원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고아원은 1980년대 초반 여러 차례 정치권과 연결된 의혹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전상무가 현재도 살아있으며 대기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전상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80년대 고아원 인신매매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법적 전문성이 필요했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윤혜진 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윤혜진 검사는 40대 초반의 냉철하고 유능한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건들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케이스라면 기꺼이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죠. 검사님, 부산에서 온 PD입니다. 35년 전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윤혜진은 정중하게 유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유진은 김영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박동팔의 증언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윤혜진이 점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덕산 고아원이라고 하셨나요? 윤혜진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아시는 곳인가요? 아니,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요. 윤혜진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의 동료가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유진이 김영자의 실종 전단지를 꺼내 보여주었을 때 윤혜진에게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책상을 붙잡았죠. 검사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혹시 이 사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윤혜진은 전단지에 있는 6살 쌍둥이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준호라고 적힌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이 아이 얼굴이 너무 익숙합니다. 혹시 어릴 때 부산에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윤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쭉 서울에서 살았어요. 부모님도 서울 분들이고요. 하지만 윤혜진의 머릿속에는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따뜻한 품.
분명히 경험한 적 없는 기억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자료를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윤혜진은 서둘러 유진을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그는 깊은 생각에 빠졌죠. 집으로 돌아간 윤혜진은 평소 같으면 절대 열어보지 않았을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보관해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죠. 입양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이준서. 윤혜진은 자신의 원래 이름이 적힌 출생신고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부모님이 자신을 입양하면서 윤혜진으로 개명했다고 들었는데 정작 입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윤혜진은 양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입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아,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어디서 온 아이인지, 친부모는 누구인지. 너를 입양할 때 너는 너무 어렸어. 기억할 리도 없고 친부모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단다. 그냥 불쌍한 고아였을 뿐이야. 어느 고아원에서 저를 입양하신 건가요? 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부산의 어떤 고아원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구나. 윤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이라는 단어가 그를 강하게 흔들었죠. 혹시 구덕산 고아원인가요? 어떻게 그 이름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양아버지가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었죠. 윤혜진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김영자의 전단지를 꺼내보았습니다. 6살 준호의 얼굴과 거울 속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며 충격적인 가능성을 떠올렸죠. 설마. 그날 밤 윤혜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바다, 냄새와 준호야라고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인데 왜 이렇게 그리운 느낌이 드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윤혜진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것이었죠. 윤혜진은 조용히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영자의 머리카락 한 올을 유진을 통해 구했고 자신의 타액 샘플과 함께 검사 기관에 보냈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은 그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이 반복되었습니다. 바닷가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여인의 모습, 따뜻한 군고구마 냄새,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와 함께 뛰어노는 장면들. 꿈인지 기억인지 알 수 없는 영상들이 윤혜진을 괴롭혔습니다. 검사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후배 검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윤혜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내심은 복잡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도착한 것입니다. 윤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서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그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김영자 씨와의 친자 관계 일치율 99.999%. 윤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말입니다. 내가 준호구나. 그는 곧바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 PD님, 저와 만날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칠 후 부산에서 만난 유진은 윤혜진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차분했던 검사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사실은 제가 김영자 씨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혜진은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진도 그 결과를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럼 검사님이 실종된 쌍둥이 중 한 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믿기지 않지만 두 사람은 곧바로 김영자를 찾아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여전히 생선을 팔고 있던 김영자는 윤혜진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생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준호야? 김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년 동안 그려왔던 몽타주보다도 더 생생하게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죠. 어머니? 윤혜진도 처음 써보는 단어였지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김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윤혜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엄마가 못 알아봐서 미안해.
저도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준석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김명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다. 너희 둘이 함께 사라졌는데 이때 유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전상무를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준석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전상무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기업 고문으로 있는 그는 인터뷰 요청을 계속 거부했죠. 윤혜진이 검사 신분을 밝히고 나서야 겨우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사무실에서 만난 전상무는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윤혜진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1981년 구덕산 고아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상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김영자 씨의 쌍둥이 아들들 말입니다. 제가 그 중 한 명이거든요. 전상무는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군요. 준석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상무가 말했습니다.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넘쳐났고 제대로 된 복지 시스템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새로운 기회라고 하시면 당신처럼 좋은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것이죠. 당신은 훌륭하게 자랐지 않습니까? 윤혜진은 더욱 다그쳤습니다. 그럼 준석이도 어딘가에 입양을 보내신 건가요? 전상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용도였습니다. 다른 용도라니요? 의학 연구용,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실험 대상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윤혜진과 유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준석이가 실험 대상으로 팔려갔다는 것이었죠. 그럼 준석이는 죽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 실험에서 살아남는 아이는 거의 없었거든요. 전상무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윤혜진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 실험용 쥐처럼 팔려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습니까? 윤혜진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전상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시절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80년대 초반, 이 나라는 가난했어요. 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고, 어차피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 아이들이라면 사람을 실험 도구로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깨끗한 소리 마세요. 당신도 그 혜택을 받았잖아요. 서울의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어 검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전상무의 냉소적인 말에 윤혜진은 더욱 분노했지만 유진이 그를 말렸습니다. 더 중요한 정보를 얻어야 했거든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유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전상무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정치적 연결고리가 복잡했어요. 지방 정치인들과 서울의 권력자들 사이에 은밀한 거래들이 있었죠. 아이 없는 고위층 부부들에게는 입양을, 의학계에서는 임상 실험 대상을 원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이 그런 일의 중간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저는 단순히 중개자 역할이었어요.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윤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개자라고요? 당신은 아이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잖아요. 장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사회적 역할 분담이라고 보는 게 맞죠. 어차피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쓸모 있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니까요. 전상무의 뻔뻔함에 두 사람은 경악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준석이는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윤혜진이 닥쳤습니다. 전상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울산의 한 제약회사였어요. 그곳에서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정신과 관련된 약물들. 제약회사 이름이 뭡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유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35년 전 일을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시면서 회사 이름만 기억 안 나신다고요? 전상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회사는 얼마 후에 문을 닫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무슨 문제요? 실험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부작용으로. 전상무는 말을 흐렸지만 두 사람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주먹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그럼 준석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실험에서 살아남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전상무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그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간호사 중 한 명이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실험 대상 아이들을 몰래 빼돌렸다는. 유진과 윤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간호사가 실험 도중에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일부 아이들을 빼돌려서 몰래 키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소문일 뿐이지만 그 간호사 이름은 뭐였나요? 기억이... 김씨였던 것 같은데. 김순이? 김순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윤혜진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혹시 준석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 간호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전상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35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살아있기나 할지.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새로운 단서를 얻었다는 희망감과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검사님, 정말로 준석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인해 봐야죠. 어머니께도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그날 밤 윤혜진은 김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준석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니? 우리 준석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간호사가 아이들을 구해줬다는 증언이 있어요. 내일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엄마는 항상 느꼈어. 준석이도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전화를 끊은 윤혜진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준석이를 찾아내겠다고. 유진과 윤혜진은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35년 전 제약회사와 그 간호사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막상 울산에 도착하니 막막했습니다. 80년대 초반의 작은 제약회사라니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유진이 답답해했습니다. 일단 울산시청 보건소부터 가보죠. 당시 의료기관 등록 기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울산시청에서 만난 보건과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80년대 초반 자료는 대부분 화재로 소실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오래된 약국들을 돌아다니며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죠. 세 번째로 찾아간 약국에서 드디어 단서를 얻었습니다. 70대의 약사 할아버지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시절 말씀이시구만. 정신과 관련 신약을 개발한다던 작은 회사가 있었지. 태백제약이었나?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문 닫았어. 왜 문을 닫았나요? 뭔가 사고가 있었다더라고. 실험 도중에 아이들이 다쳤다나 뭐라나.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 혹시 그 회사에서 일하던 간호사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약사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자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양반도 참 안 됐어. 회사가 망한 후에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산골로 들어갔다더라고. 산골이요? 울산 북쪽 산간 지역 어딘가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즉시 울산 북부 산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김순자라는 사람에 대해 물어봤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박동팔이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좀 더 생각해보니까 그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은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김순자가 아니라 김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 곳은 천성산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천성산은 울산과 경남 경계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죠. 천성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서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김순이 간병인 말씀이시죠? 그 양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요? 그 양반이 키우던 아이가 아직 여기 살고 있어요. 석이라고 부르는데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윤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석이라는 이름, 그리고 정신적 문제. 혹시 준석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산 위에 혼자 살아요. 가끔 마을에 내려와서 심부름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혼자 지내죠. 이장의 안내로 산중턱에 있는 낡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당에서 나무를 깎고 있던 남자가 그들을 바라보았죠. 윤혜진은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다만 눈빛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했고 말하는 것이 어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서기는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예요? 왜 왔어요? 저희는 당신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아파요. 머리가. 윤혜진이 김영자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을 본 적 있나요? 서기는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예요. 생선 파는 엄마. 기억나요? 이분이 누구인지? 엄마가 생선 팔았어요. 석이랑 준호랑 같이 있었어요. 윤혜진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바로 자신의 쌍둥이 동생 준석이었던 것입니다. 석이, 아니, 준석아. 나는 준호야. 너의 형이야. 석이는 윤혜진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이요? 맞아. 우리 어릴 때 함께 있었잖아. 석이는 윤혜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만졌습니다. 닮았어요. 거울 같아요. 유진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35년 만에 재회하는 쌍둥이 형제의 모습이었죠. 석이는 여기서 어떻게 지냈어요? 윤혜진이 물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석이 키워줬어요. 아프다고 약 주고 밥도 주고. 석이의 손목에는 깊은 상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실험으로 인한 흔적들이었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어눌한 것도 그때의 후유증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석이를 돌봐줄게. 엄마도 만나고 싶어해. 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비록 정신적 성장은 멈춰 있었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만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35년 동안 너희를 찾고 있었어.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산속 오두막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석이는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평온한 잠에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윤혜진과 유진은 석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35년 만에 모자 상봉이 이루어질 순간이었죠. 차 안에서 석이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만나러 가요? 응, 석이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석이는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 도착했을 때 김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이 먼저 다가가서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어머니, 준석이를 데려왔습니다. 김영자가 돌아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석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녀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김영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준호야, 준석아, 정말 우리 애들이니? 김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두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석이는 어머니의 손길에 눈을 감고 행복해했고 윤혜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먼저 기억해냈어야 했는데. 아니야, 준호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다 엄마 잘못이야. 그날 너희를 혼자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김영자는 두 아들을 꽉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35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자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의 사연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영자야, 정말 내 아들들이니? 어머, 쌍둥이 맞네.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 수가. 시장 전체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35년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석이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본 윤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생의 팔과 다리 곳곳에 실험으로 인한 상처 자국들이 있었고 정신 연령도 10살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준석아, 아픈 곳은 없니? 김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머리 아파요. 그리고 잠잘 때 무서운 꿈 꿔요. 윤혜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검사까지 되었지만 동생은 35년간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머니, 준석이를 병원에 데려가 봐야겠어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고. 병원? 석이가 갑자기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병원 싫어요. 주사 놓고. 아프게 해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자는 석이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석아. 이제는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 석이 아프게 못해. 그날 저녁 김영자의 작은 집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35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 식탁이었죠. 석이는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연신 맛있어요, 맛있어요를 반복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윤혜진은 자신의 지난 40년간의 삶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양부모 밑에서 자라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영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잘 자랐구나. 엄마는 그게 다행이야. 하지만 제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동안 준석이는 그건 누구 잘못도 아니야. 운명이었던 거야. 김영자는 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윤혜진이 중대한 결심을 밝혔습니다. 어머니, 저 검사직을 그만두려고 해요. 왜? 그 좋은 일을 왜 그만둬? 준석이를 제대로 돌봐야죠. 그리고 전상무 같은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검사로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김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런 일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미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잖니. 아니에요, 어머니. 준석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이 일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석이가 갑자기 윤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나쁜 사람들 혼내줄 거예요? 응, 준석아, 형이 다 해결해 줄게.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이불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김영자는 35년 만에 두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윤혜진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복수와 정의에 대한 생각들이 맴돌았거든요. 전상무, 그리고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 윤혜진의 눈에는 검사로서의 냉철함과 형으로서의 분노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검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죠. 동료들은 모두 놀랐지만 윤혜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혜진아, 정말 그만둘 거야? 승진도 코앞인데. 후배 검사가 아쉬워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이해해줘. 윤혜진은 유진과 함께 전상무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인신매매, 아동학대, 그리고 불법 의료실험 가담 등의 혐의였죠. 동시에 언론에도 이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유진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사라진 쌍둥이 35년의 기적이 방송되자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영자의 끝없는 모성애와 쌍둥이 형제의 극적인 재회, 그리고 숨겨진 인신매매의 진실이 모두 공개되었거든요. 방송 다음 날 전상무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상무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병원에 입원해버렸죠. 전상무 씨, 35년 전 아동인신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이 악화되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상무의 변호사가 대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전상무를 규탄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가 고문으로 있던 대기업도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경찰 조사도 시작되었지만 35년이라는 세월의 벽은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들이 사라졌고 증인들도 찾기 어려웠죠. 게다가 전상무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윤혜진에게는 처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준석이의 치료와 재활이었죠. 준석아, 오늘은 어때? 머리 아프지 않아? 윤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이 있으니까 안 아파요. 석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윤혜진은 석이를 위한 전문 치료진을 구성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그리고 사회복귀 전문가까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죠. 의사 선생님, 준석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정신과 전문의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워낙 깊어서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와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몇 달 후, 윤혜진은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이주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자갈치 시장 근처의 작은 법무사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검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서민들의 법률 상담을 해주는 일이었죠. 준호야, 이렇게 해도 괜찮겠니? 서울에서 검사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김영자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는 가족이 가장 소중해요. 그리고 이 일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서기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한 치료 덕분에 말도 좀 더 또렷해졌고 간단한 일들을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있다는 안정감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형, 저도 일하고 싶어요. 서기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시장에서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요. 김영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준석이가 이렇게 의젓해졌네. 이제 김영자의 생선가게에는 세 식구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기는 비록 단순한 일만 할 수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도왔죠. 한편 전상무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령과 건강 문제로 실형은 피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되었죠. 그가 쌓아온 모든 명예와 재산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유진이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의 복원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였죠. 많이 변하셨네요, 서기 씨. 유진이 감탄했습니다. 네. 저 이제 생선도 잘 팔아요. 손님들이 착하다고 해요. 서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혜진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윤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게 제 진짜 인생인 것 같아요. 35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은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김영자가 말했습니다. 35년 전에는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감사해.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어. 윤혜진이 어머니와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서기도 형과 어머니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지, 준서가.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바닷바람이 가족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날렸습니다. 35년간 찢어져 있던 가족의 끈이 마침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죠. 유진은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오래 숨겨져 있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시간도 고통도 끊을 수 없습니다. 김영자 씨 가족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정한 가족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